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정은입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역시 이들의 합병을 두고 미국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은행권 위기가 진정된 상황 속에서 이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격 위기가 안정을 찾자 뉴욕 증시 금융주들은 좀 탄탄한 흐름을 보였는 반면에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만이 52%대나 폭락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현재 뉴욕발 훈풍에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성공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을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박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가까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애플페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죠. 이 애플 페이가 국내 출시가 됐습니다. 이 간편 결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조금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오늘부터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가진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가 있는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애플은 파트너사인 현대카드와 함께 지난달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이폰의 결제 기능을 결합해서 한국의 젊은 세대를 본격 공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애플이 애플페이를 처음 선보인 것이 2014년입니다. 중국, 일본 시장엔 2016년에 출시가 됐고 한국 진출은 9년 만입니다. 국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애플의 맥북,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출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이폰을 앞세운 애플페이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이 간편 결제 업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삼성이 방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온라인 결제에 강한 네이버, 카카오와 기술을 공유해서 함께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페이 가맹점을 통해서 스마트폰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네이버페이 앱을 실행해서 삼성페이처럼 단말기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호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간편 결제가 가능한 유일한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였던 만큼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통가에서도 애플페이에 필요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아이폰 이용 고객 맞이 채비에 나섰습니다. 애플페이 결제를 하려면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 단말기가 필요한데요. 이에 롯데와 현대, CJ, SPC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결제 단말기를 적극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출시 신호탄을 터뜨린 애플페이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유가가 주춤한데도 생산자 물가는 2달 연속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42로 1월보다 0.1% 올랐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오른 데다가 1년 전에 비해서 4.8%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폭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석유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관련 생산자 물가는 1월보다 내렸지만 서비스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한은은 전년 동월 대비로 생산자 물가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비스 물가의 상승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에너지와 석유 제품 가격 하락은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고물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나마 현재로선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하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도 내놨다고요? 네, 이 생활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후 긴급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입금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인 만큼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조세 체납이나 보험 사기 등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요.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 50만 원까지 총 1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연 15.9%가 적용됩니다. 상담 예약 신청은 내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고요. 실제 대출은 오는 27일에서 31일 예약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알아보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입니다. 애플페이 국내 개통 첫날인 오늘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글로벌 출시 9년 만에 국내 개통이 시작이 된 거고요. 오늘 또 게임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죠.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서 3개월 만에 판호 발급을 또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게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요 뉴스 공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의 아픈 손가락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개월 전의 전망치보다도 300억 원이 또 넘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용평가 기업들과 금융투자업계가 연이어 부정적인 전망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A+인 LG 디스플레이의 신용 등급도 한 단계 하향 조정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 상황과 업황이 모두 악화된 데에 따른 조정이었다라고 하죠. 주가도 최근 한 달 동안 약 10% 넘게 내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회 주가가 장 초반부터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한국콜마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자회사 연우를 공개 매수하고 지분율을 높여서 상장 폐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한국콜마가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연우도 오늘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강박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파미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줄기세포 의료 그리고 화장품 사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미팅이 현재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현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현지 거점 병원의 개설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이번 미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라젠, 이텍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 합계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가 현재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저출산 종합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 가운데는 정부가 소득과 횟수 같은 데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테라젠 이텍스가 오늘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부터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을 이끄는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여기 AI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 두 가지 이슈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오늘장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페이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랠리 가능성이 조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이제 애플페이가 거의 9년 만에 이제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주가 관련해서는 조금은 주춤한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챗GPT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업의 제품 출시 전엔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이 애플페이도 마찬가지였죠. 출시 후 하락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기업의 제품 출시 전 주가에 상승하는 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 해당 뭐 시장 참여자들이 제품의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할 때 이렇게 주가는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출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조금 꼽아주고 있는데요. 뭐 제품이 예상보다 판매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또는 뭐 제품 예상보다 더 우수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경우다. 이런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챗GPT 이런 의견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좀 정석적인 답변이 나온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 기대감이라는 게 좀 선반영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출시가 된다, 서비스가 됐건 제품이 됐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으로 먼저 수급들이 몰려서 들어오죠. 그렇죠. 관련주를 찾기에 굉장히 바빠요, 시장은. 네.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 기대감을 안고 주가들이 상승을 했다가 네. 막상 출시가 되고 나면은 세론이라고 하죠.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팔아라라고 하면서 정석적인 답변을 좀 내준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제한적인 시장에서 아무래도 순환매, 테마성 순환매를 하는 과정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출시가 되면서 빠져나갔던 유동성들이 다시금 오늘 리튬 테마라던가 이런 쪽들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출시 전에 이렇게 아이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애플페이 이용을 좀 해볼 거냐 이런 네. 의향을 조금 질문을 했더니 76%대가 넘는 수치로 이용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을 했습니다. 뭐 삼성페이만이 좀 있던 시장에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나 좀 높은 수준인 걸로 좀 풀이가 되고 네.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애플이 현재 한국 시장 출시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뭐 현대카드 관련해서도 이 정태영 부회장이 오전에만 벌써 17만 명, 현재는 18만 명까지 좀 육박한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국내 이제 서비스 첫날입니다. 관련주들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무래도 아까 챗GPT가 얘기했던 대로 네. 좀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주가들은 빠지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빠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셀피 글로벌이라는 셀피 글로벌, 종목이 지금 4.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건 그나마도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어요. 시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벤사들이죠. 뭐 네. KG 이니시스라던가 나이스정보통신 1%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나이스라는 종목도 1% 안쪽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이 또 있죠. 네. 한국정보통신 역시나 오늘도 6%에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도 8.7%의 거의 네. 일중 저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허.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실화되는 뉴스에 조금 세론들이 실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시세도 하락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셀피 글로벌만이 소폭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좀 유일하게 좀 강세 나타내는데 여기에 전자결제 시스템들 뭐 아니면 대장주 역할을 했던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슈로 좀 비슷한 이유로 조금 약세를 맞아요. 조금 나타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간편결제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액만 7,200억 원대가 넘고요. 이용 건수가 2,300여 건입니다. 이렇게나 좀 강세인 시장입니다. 이 간편결제 이용이. 그렇게 된다면 삼성페이가 좀 주름을 잡던 시장에 애플페이가 좀 공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시선들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렇게 살펴주신 주가 흐름 좀 살펴보면 그야말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이런 격언이 좀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이 투자자들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 좀 내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애플페이 서비스 그 국내에서 점차 이 영역을 좀 확대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NFC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나 앞서 말씀해주신 이 벤사의 실적도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플페이 관련주 2차 랠리를 좀 펼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의견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은 셀온인데 향후에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이 애플페이 사용자가 정말로 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던 만큼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네. 거기에서 매출이 나오느냐 그와 관련된 이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그네틱 결제를 사용해요. 그런데 한층 더 보안이 뛰어난 NFC 쪽은 조금 다른 결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단말기 자체가 달라야 돼요. 한번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런 준비한- 쪽들에서 그렇죠. 단말기가 일단은 보급이 추가적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측도 이 보안의 우수성을 인지를 하고 네. 해외로 나가는 일부 폰 기종에는 이 마그네틱이 아닌 NFC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바뀌어 갈 텐데 이제 문제는 네. 기존의 사업자들이죠. 아. 대형 기업이라던가 프랜차이즈 이런 쪽들은 이 단말기들을 도입을 해서 결제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세 사업자들이 과연 단말기를 또 도입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기존의 카드 방식으로 다 같이 한 번에 결제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삼성페이 방식이 당분간은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2차 랠리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네.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향후에 얼마만큼의 결제액이 이런 애플페이와 관련된 쪽으로부터 나오는가, 그만큼의 시장이 커지는가 이런 부분 확인하면서 2차 랠리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애플페이 관련해서 2차 랠리 좀 첫날인 만큼 좀 섣부른 판단은 조금은 자중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좀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관련된 이야기 조금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핵심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이 다시 열립니다. 판호 발급에 좀 국내 게임주들이 오늘장 강세인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챗 GPT한테 먼저 질문을 해봤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할 이 해외 엔터테인먼트사나 게임 회사들은 어떤 요건을 좀 갖춰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자, 물론 중국어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중국의 법규와 규제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법적 규정을 좀 준수해야 되겠죠. 여기엔 뭐 판호 발급 같은 이런 이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와 그 중국의 선호도를 좀 이해해야 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도 조금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챗 GPT 이 의견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다 맞는 얘기를 잘 해줬네요. 네.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중국어 지원 이런 쪽은 지금도 이제 AI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AI 쪽에서 언어 지원 이런 쪽을 해주는 플리토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를 바꿔주고 교체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에 문제가 되는 거 다 좋은 답변을 줬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중국의 대규모 자본 에 의한 게임 개발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게임을 내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엄청난 대규모의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는 우리 중견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실적들도 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게임들이 난립을 하면서 MMORPG라던가 뭐 이런 쪽들의 게임이 몰리면서 결국 같은 맥락의 게임인데 이걸 마케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운로드 그리고 매출액이 발생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중국 쪽의 게임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라는 네. 게 가장 큰 게임의 저해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3개월 만에 대규모 외자 판호를 조금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 중국 출시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것처럼 중국 내 이제 외자 판호 이제 2023년 3월 기준으로 이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도 있겠고요. 넥슨 게임즈, 넷마블, 뭐 데브시스터즈 같이 네. 이렇게 기업들이 좀 포진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권에 좀 들어가게 된 게임사들은 또 이 밖에도 또 어떤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좀 네.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넥슨 게임즈는 상장이 돼 있고 넥슨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T3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종목명으로 T3 치시면 안 나와요. 한글로 T3 치시면 나오고요. 네.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전부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오늘 변동을 키웠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게임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그렇죠. 게 데브시스터즈. 지금 음봉 전환을 하고 있고 네. 넥슨 게임즈는 그나마 시초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15.8%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음봉 전환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T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폭이 많이 큽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당장 판호가 나왔다고 해서 이 게임 기업들이 당장 실적이 날개 놓친 듯이 날아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외자 판호를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를 풀면서 게임 산업을 다시 키운다라는 과정에 있어서 내자 판호가 더 많았지만 네. 외자 판호도 일부 허용을 해주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향후에 이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풀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NC소프트, 네오위즈 같이 기존의 게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네. 외자 판호가 추가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국 외자판호 발급 건수 좀 횟수 추이를 조금 살펴봤는데 2016년도부터 좀 집계된 겁니다. 2017년도 이제 본격적인 판호 규제와 한알령이 조금 지금 개시가 되면서 점점 그 수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2023년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게임사 한국 국내 게임사 5개만이 1회 발급을 좀 받은 상황. 이렇게 돼서 점점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좀 개수나 뭐 회사 기업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큰 규모의 기업들 위주로 해서 추가적인 외자 판호의 발급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기업들은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NC소프트, 넷마블 같은 기업들, 뭐 넥슨 게임즈 추가적으로 발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네오위즈 같이 장르의 다변화, 콘솔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어떤 중국의 게임 정서들과 약간은 좀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좀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사들 이 중국 안에서 또 어떻게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게임 수준도 그동안 좀 크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경쟁력에 대한 고민도 조금 많이 갖고 갈 것 같습니다. 이 중국 현지에서 경쟁력에 따라서 향후 게임주들의 주가 방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들의 업체들이었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중국 게임 내에서 순위가 각각의 나라별로 집계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게임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르의 다변화가 일단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MMORPG,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죠. 이런 쪽들만 출시하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로만 치우쳐져서 유저들의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규모의 마케팅에 의해서 이 게임 계속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게임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그런 자금들에 밀리는 모습들이 현재까지 좀 나와 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재작년에 위메이드가 조금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긴 했어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P2E라던가 메타버스까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글로벌이 아닌 국내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임들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나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중국이라던가 글로벌에서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밸류를 높이는 요인들이 돼요. 같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게 P2E 게임이느냐 그리고 메타버스로 확장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PER을 20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유동성 시장에서 10배, 8배 이런 식으로 밸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규제들이 좀 철폐돼야 되는 부분들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르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게 국내 게임의 좀 한계점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한국 P2E나 메타버스 등에 대한 뭐 규제 완화나 뭐 이런 철폐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요 이 게임주뿐만 아니라 엔터주에도 조금 좀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 역시 장 초반부터 상승세 좀 보였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외국 상업 공연의 신청 뭐 허가를 좀 재개한다 이런 소식도 조금 들려오고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중국의 대표 엔터사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방한을 해서 국내 주요 기획사들과 좀 접촉을 했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중국발 훈풍과 맞물려서 엔터주의 고공행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중국에서 내수 산업을 좀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키우기 위한 이런 행보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때마침 이제 한알령의 어떤 해제 분위기 그리고 사우디나 이런 쪽들 굉장히 오일머니 이런 쪽들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엔터라던가 게임 산업
이런 네. 쪽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죠. 그와 관련해서 뭐 아스타라던가 이런 종목은 지금 3연상을 가고 있는 사우디의 투자를 받는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엔터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아이돌 쪽에 글로벌 팬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네. 정말 오프라인 콘서트를 참여하지 못했을 때 이거 관심도가 클까라고 걱정들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온라인 이런 것들 스트리밍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많은 인원들이 글로벌 팬덤으로 더 몰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일단 현지화 전략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게 해외로 지금 K-팝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인 팝 장르를 만들기 위한 엔터사들의 노력이 결국에는 현지화된 아이돌들을 출시하는 이런 신규 그룹들이 많이 데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알령 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 엔터사들 좀 기대감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 현지화 전략으로 매출 상승을 조금 꽤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애플페이 그리고 중국발 좀 호재로 게임 엔터주들 이렇게 좀 면밀히 살펴봤는데 그럼 이 중에서 현 시점에서 조금 접근해 봤을 때 유망한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주가들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때보다는 저는 약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일단은 엔터사 중에서 JYP 엔터 네. 꼽고 싶고요. 일단 레이블화를 시킴으로써 굉장히 아이돌들의 활동 공백기를 없애줬고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SM의 행보가 그런 JYP 쪽을 벤치마크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물론 잘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벤치마크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현지화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들 현지에 있는 친구들을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 나라에서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팬덤을 더욱더 해외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좀 유망 섹터 엔터사 꼽아주시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레이블 체제로 아티스트 공백이 없는 점이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또 글로벌 현지화도 꾀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 좀 체크해보고요. 실제 수익으로 챙겨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선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VB 파산이 이 몰고 온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좀 계속되다가 어제까지 좀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이 진정된 듯 보이는데요.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행보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연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이번 글로벌 은행 파산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으며 현재는 또 어떤 국면인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뭐 연이은 은행들의 조금 이슈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이 미국의 은행 3곳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도 긴급 유동성 주입을 조금 받은 상황인데요. 스위스 최대 은행인 뭐 UBS 인수 소식도 조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융기관들의 잇따른 경영
이 불안증으로 연준이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은 4차례 정도 더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사태가 이제 급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내 금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다만 한순간에 금융정책 기조를 180도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시스템적인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CDS 프리미엄을 보여주는데요. 유럽의 그 일부 은행들 또 미국의 소수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용 부도 스와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든지 예금자 보호 정책을 쓰면서 미국 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CDS 프리미엄이 예전 그 금융 위기 때 수준까지도 올라가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 시장에서는 73% 그리고 동결한 26%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후에 이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월 FOMC에서의 이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좀 예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금리 동결 확률은 10% 정도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25bp 금리는 70%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또 20%까지 좀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3월 FOMC 금리 인상보다도 이 연말 시점 정책 금리랑 또 경제 전망 보고서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점도표의 관심들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2월 달에 나타난 점도표의 중앙 예상값 같은 경우는 5에서 5.25%였으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3.75에서 4%대까지 지금보다도 0.75%포인트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하반기에는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중단을 한다든지 또 축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금융 불안에 따른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 4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사전 예상치 보다도 0.3%포인트 낮은 1.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니까 기업 대출을 당연히 줄일 것이고요. 또 주택과 관련된 매수 심리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와 관련된 인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어느 그 형식과 관련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번 SVB 파산으로 좀 촉발된 신용 경색과 관련해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대한 뭐 미국 내 여론은 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 연준의 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더욱더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엘리자베트 워렌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금융 쇼크와 관련해서는 월가의 그 탐욕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실기가 빚어낸 정책 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과 관련해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규제 점검에서는 당신은 빠져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여론들 같은 경우에도 제롬 파월에 대한 비난이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작년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때는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 1년간 무려 400bp 이상의 금리를 순식간에 좀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금융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돈의 역류 현상이 제일 먼저 돈이 주입됐던 하이테크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역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 자체는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실시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의하면 네.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40% 떨어지고 네. 여기에 주가가 55% 폭락을 하더라도 33개 대형 은행들의 핵심 자본 비율은 합격선의 2배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거에 대한 네. 현재 미국 내 여론은 상당히 안 좋고 이거와 관련해서 연준의 책임론이 지금 상하게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비교도 좀 나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두고서 이 앞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도 좀 비교되고 있죠. 하지만 그때와는 좀 다른 좀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맞물려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은 언제쯤 금리 인상을 좀 멈추고 인하로 좀 돌아설지가 궁금한데 언제쯤일까요? 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70년대 후반에 그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을 관리했을 때 상황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쯤 되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 신용위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금융 완화에 돌았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 FOMC에서 물가나 고용 지표에 근간한 통화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계속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4천 곳이 넘는데요. 이제 더 이상 금융 인상과 관련해서 버틸 체력이 지금 바닥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정 비즈니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산업이 위태로워지면 돈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총 자산 대비해서 채권 비율이 높은 그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기준도 올릴 것이고요. 네. 글로벌 자격 기준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뭐 은행의 대출 대대가 엄격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자금을 공급받을 수 없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의 부도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여기에다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작년 그 하반기에 물가가 워낙 높았던 데 따른 역기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물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4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네. 주식시장은 한 가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 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SVB 이 사태에 따라서 좀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국 금융시장은 좀 어땠을까요? 큰 충격이 좀 없이 지나갔을까요? 네, 중국도 지금 인터넷 뱅킹, 디지털 뱅킹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충격이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성인들의 70%는 강제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디지털 뱅킹을 수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NS와 투자를 연결한 더 리치 앱 같은 경우가 미국에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권 방송보다 더 좀 공격적인 투자 조언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정기예금 1%에 만족하지 못하고 3%인 MMF라든지 4% 국채뿐만 아니라 현재 금이나 비트코인 쪽에 투자를 권유하니까 네.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더 상당히 금리에 민감합니다. 중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네.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다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번 네. 돈을 재테크한다든지 또 부모가 특별한 생일날이라든지 졸업식 그리고 입학식 때는 금과 같은 또 홍보라 해서 현금 봉투를 빨간색 그 봉투에 담아서 네네. 주는 네. 게 있는데 이런 그 전통 때문에 자기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고 증권 방송 쪽에서 추천하면은 돈들의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내 돈은 맡긴 은행이 과연 안전하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대화들이 좀 뜨겁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이 미국 못지않게 중국에도 왕홍 같은 이 투자 블로거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SVB 이 사태와 좀 유사하게 뱅크런 사태가 조금 일어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네, 중국은 작년부터 뱅크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뱅크런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SNS뿐만 아니라 모든 보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5G 이용자만 5억 명이 넘고요. 인터넷의 접촉이 가능한 사람은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인터넷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한 80%에서 70%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로 위챗뱅크 같은 경우에는 3억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알리바바의 그 계열의 마이뱅킹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4천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네네. 대출 기능까지 끼워주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첸 그 신왕뱅크 그리고 리비뱅크뿐만 아니라 마이신뱅크 같은 경우에도 7천만 이상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디지털 은행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돈 세탁도 가능하고요. 또 금융 리스크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당 5개에서 6개 디지털 뱅크를 쓰고 또 독신자의 날 같은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초당 1,000만 명이 몰려가서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도 높고 또 정보 처리 속도도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상당히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정부는 이거와 관련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차단시킨다든지 그렇죠. SNS 기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 부분들이 중국 전역에 금융 시스템으로 이제 확산되는 건 맞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은행 부실 대출 비율이 워낙 높은 상태고요. 또 여기에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주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와서도 약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금융시장도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조금 상당한 타격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 금융권 쇼크로 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욕심 자체는 법이라든지 제도를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진로의 돌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나 은행 예금보다는 MMF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금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지금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안전통화로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중국도 이거와 유사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은행의 그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금이나 그리고 가상 화폐 쪽으로 많은 자금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 워낙 금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현재 그 금 가격이 1온스당 2,000달러 전후까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2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2,10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금이라는 것은 그 화학 기호가 AU입니다. 오로라의 약자인데요. 어둠 속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경기의 침체가 찾아온다든지 인플레이션기에 대체 투자 유망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지금 상당한 금 투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금을 정기 그 예금식으로 0.019g씩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금에 대한 수요는 가장 크지 않나. 또한 그 비트코인도 최근에 중국인들이 사서 많이 올렸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때 작년 기준에서 6만 8천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65% 떨어지자마자 이번에 디지털 통화의 신봉론자를 중심해서 구원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그 비트코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예술품이라든지 또 미술품 그리고 고급 가구나 그리고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차 같은 쪽에도 투자들이 지금 상당히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위안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SVB 파산으로 다른 나라 통화는 이 미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위안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최근 들어서 주요 통화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그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은행에 대한 그 믿음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 안에 있는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입에서 벌어들인 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저축으로 위안화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외화 예금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8,878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 또한 그 위안화와 관련해서 불안하니까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 파생 상품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사, 해운사, 정유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통한 환리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은행권의 숨겨진 부실채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디지털 그 대출 플랫폼인 융자 평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현재 2,300조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자금이 이동이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